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여야의 각 당 공천 작업이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석도 거의 대부분 후보를 확정했고요. 비례대표 라인업은 진용이 거의 대부분 갖춰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막말에 따른 공천 후폭풍으로 울고 웃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얘기들을 모아서 함께 정치권 이야기를 나눠볼 분들을 모셨는데요. 먼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왜 기운이 없어요? 아니 지금 급히 저 여당 지금 비례대표 명단이 발표돼가지고 지금 그거 보느라고 숙제하고 계시군요. 예, 네. 그래도 여긴 절반은 아는 사람이네 그래도. 네. 예, 절반에? 절반 아는 사람이고. 20번까지 보신 거죠 지금? 예, 대충? 민주당은 제가 한 서승만 씨하고 네. 용해인 말고 다 모르는 사람인데 진짜 여긴 절반 아는 사람이네. 아. 아니 그리고 우리 오늘 변 대표님만 나온 게 아니고 이분 소개해드려야 됩니다. 뭐 직업 외교관으로 지내셨고 또 대기업에 또 임원도 하셨습니다. 김도연 전 베트남 대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입니다. 제가 초면에 뵙는데 정말 키가 크십니다, 대사님. 키 큰 사람이 실이 없어요. 근데 우리 우리 네, 전 작습니다, 참고로. 구구형 네. 저 PD는 네. 뭐 기자입니다, 기자님은 네. 나비 넥타이가 이쁘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좀 이렇게 맞춰서 해봤는데 괜찮습니까? 네. 어떤 지성이 우러나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본 사람 같아. 네. 초면에 너무 지성이 우러난다는 뭐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이렇게 옹골찬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1부 진행을 하기 전에 2부에서는 저희 경향신문 이재덕 기자와 함께 분야별 총선 공약을 또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꼭 1부 끝나도 도망가지 마시고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님, 예. 우리 변희재 대표 언제 처음 만나신 거예요? 두 분 굉장히 뭐 이렇게 아직도 좀 어색해 보이는데. 변희재 대표 만나는 거는 굉장히 저 프로페셔널하게 만났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국공합작을 합의가 되면서 네네. 송 대표가 연결시켜 줬죠. 그러니까 소나무당에 같이 활동을 하게 되면 처음 만났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그러면? 소나무당 훨씬 그 전에 만나신 거예요? 훨씬 전에 내 기억으로는 청주에 태극기 촛불 연합 집회 때 소영기 대표가 아마 처음 참여했을 거야. 연합 집회 때. 그때 같이 와서 청주에서 만난 게 처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송 대표께서 이제 6월인가 7월일 거예요. 프랑스에 돌아오신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고민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손혜원 의원께서 변희재 대표의 생각이 굉장히 옳다. 특히 태블릿 관련해서는 모든 게 다 밝혀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 송 대표님이 겪고 계시는 여러 가지 검찰 탄압, 검찰의 어떤 조작 수사에 대한 탄압과 그리고 변희재 대표가 지금까지 이제 밝히려고 했던 검찰의 조작 수사가 닮은 꼴이다. 그러니까 연대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랬더니 제가 그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첫 반응이 우리 소영길 대표님이 내가 변희재하고 그게 말이 돼? 그때 이제 작년 상황이니까요, 그게. 네. 그러나 이제 서로 그 관계를 하시면서 이제 서로 이제 접촉을 하시면서 변희재만큼 순수하고 정의롭고 민족 애국적인 인물은 없다. 그래서 100% 신뢰를 하고 계세요. 네, 그럼 간결한 평가를 내리셨다는 말씀이신데 우리 변 대표님은 김 대사님 처음 뵀을 때 어떤 인상이었어요? 청주에서 집회 끝나고 그때 꽤 많은 청주에 그때 시민단체들, 촛불 시민단체들이 준비해서 거의 100여 명 넘게 있는 디프레 때 만났는데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첫날이. 네, 왜냐면 사람이 100명 모여 있는데 혼자 말을 그 시끄러운 데서 해가지고 다 옆에 사람들도 와 대단하다 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뭐 대화가 안 되니까 이제 따로 한번 자리 마련해가지고 이제 좀 국제 외교도 얘기했었고 소영기 대표 문제도 얘기했었고 이제 그러면서 어쨌든 뭐 저는 좀 국내 통일하면 이제 우리 김 대사님은 국제 통이니까 송 대표 쪽을 도울 때 이제 국제 국내 쪽으로 같이 도와야 돼서 이제 전략 회의를 많이 한 거죠, 저랑 같이. 거기서 제일 컸던 문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일종의 국공합작인데 사상 문제였어요. 이념과 사상이. 네,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일단 뭐 반문이라고 하나 문재인 정책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은 완벽한 합치를 했어요. 왜냐하면 친문 세력들이 결국은
윤석열 정권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경제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데 여러 가지 안 좋은 정책을 했다. 그건 송영길 대표가 대표적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탄압을 받은 그런 정치인입니다. 거기는 일치를 했는데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은 이제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 현대사에 대한 평가가 현대사면 약간 엇갈렸다는 거죠. 그런데 네. 그게 오해였어요. 오해인 게 뭐냐면은 송영길 대표는 이 두 분에 대한 업적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그리고 저한테 이 프린스턴 대학에서 이승만 박사가 네. 쓴 논문, 박사학위 논문이 있어요. 그게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화논의 방안이라는 그런 논문인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논문 읽어봤냐고 저한테. 아 중립화 농의방을 읽어봤냐?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걸 읽어봐요. 그랬더니 그렇게 탁월한 식견을 가진 정치인은 없다 그 당시에. 거의 그 한마디가 다 들어있고. 그러니까 요를 하면 나중에 이제 흉금을 터놓고 보니 네. 둘 사이 현대사에 대한 인식 차도 그렇게 간극이 크지 않았다는 걸 느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예. 네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김 대장이 처음 왔기 때문에 그 변 대표님은 우리 구독자들의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넘쳐서 문제인데 네. 도대체 김도현 대사 누군데 여기 출연시켰냐 이런 궁금증이 있거든요. 네. 좀 하나 좀 물어봐 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이력이 좀 특이한 게 네. 외교관을 하시다가 네. 2013년에 삼성전자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예. 그 공무원 잘하시다가 왜 삼성전자 가신 거예요? 전 이제 삼성전자 그러니까 세상엔 두 가지 인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두 가지 인간. 책상머리 인간하고 길바닥 혹은 실천의 인간. 저는 항상 실천의 인간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삼성전자는 국가의 우리나라의 부를 만드는 데 가장 천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제가 삼성에서 5년여 일하면서 느낀 거는 뭐 제가 유식한 척을 할 생각은 없는데 그 브루카르트라는 역사학자가 있어요. 스위스에 네. 그 사람이 쓴 책이 그 사람이 르네상스라는 개념을 만드는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술품은 국가다. 저는 뭐 이건 좀 과할지 몰라도 한국에서 만든 가장 위대한 예술품은 삼성이라고 봅니다. 아, 그런 굉장히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시군요. 예. 정말 직원들이 일을 잘하고 네. 합리적이고 그리고 물론 제가 뭐 삼성 편드는 건 아닌데 네. 만약에 우리 국가가 정부가 또 사법부가 삼성처럼 일을 잘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더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이거 갑자기 뭐 삼성에서 광고 들어온다고 하는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보니까 저희는 환호할 일입니다만은 그 정치 비상과 취재를 좀 해보니까 제가 누가 우리 대사님을 영입했는지 제가 좀 알아냈습니다. 네. 그 권계현 부사장이 영입한 거 맞으시죠? 뭐 저는 잘은 모르는데 뭐 여러 가지 경로가 있어요. 예, 그래요? 예. 그분도 외교관 출신 맞으시잖아요, 그죠? 예. 들어오실 때 권 부사장님의 권유나 이런 게 있었던 거 아니에요? 뭐 꼭 그렇진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좀 잘못 알았습니까? 네. 예. 그 이직한 시기를 보니까 그 이재용 회장이 예. 사장에서 예. 부회장으로 가던 시기랑 비슷합니다. 예. 그때 좀 가신 거 맞죠? 예. 그러면은 주로 가셔가지고 이재용 회장 관련된 업무도 약간 보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뭐 그 미전실 업무를 그러니까 하청받아서 하는 건 있었는데 네. 직접적인 건 없었고요. 제가 하던 일은 주로 글로벌 그 기업들 예컨대 뭐 퀄컴이라든지 네. 애플, 페이스북, 구글 그리고 뭐 심지어 화웨이까지 이런 기업들을 대응하는 업무하고 여러 가지 이제 EU라든지 미국 이런 데서 반독점 제재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 반독점이라든지 통상 제재 거기에 대해서 사전적인 대응을 하는 어떤 거대 리스크 관리 업무를 하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전 세계 삼성의 어떤 대관 조직을 정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GPA 같은 걸 하신 거 쉽게 얘기해요. 예, 그걸 만들어요. 예. 해외 대관인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 일을 하신 건데 네. 그 혹시 이재용 회장을 만났던 적은 있어요? 뭐 제가 뭐 업무상 이렇게 옆에 네. 보고 이렇게 보좌한 건 있어도 제가 뭐 직접적으로 네. 혹시 가까이서 보는 에피소드 같은 거 없습니까 혹시? 이재용 회장 먼 발치서 봤죠. 그리고 굉장히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꼼꼼하신 분. 네. 그렇군요. 그 하나 더 물어보면 네. 무선사업부 막판에 이제 근무하셔서 네, 나왔는데 그 뭐 지역적으로는 유럽과 아마도 동아시아 담당이셨던 거죠. 러시아 담당이셨던 것 담당. 같은데 네.
그 혹시 그 무선사업부 가셔가지고 고동진 사장 이번에 출마하셨잖아요. 강남에. 예.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뵀을 것 같아요. 몇 번, 여러 번 봤죠. 여러 네, 번 좀, 네. 봤고 굉장히 뭐 제가 이제 잘 못했기 때문에 많이 지도 편달을 해주셨고 아주 훌륭한 분이시죠. 예. 네. 그러다가 갑자기 주 베트남 대사로 갑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민간 기업으로 간 거 자체 갔다가 또 공직으로 돌아온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닌데 네. 그때 깜짝 발탁이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네. 누구의 권유로 베트남 대사 돌아오시게 된 거예요? 그게 구글의 그러니까 미국의 그 외교부에 그러니까 국무부성에 있다가 애플인가 갔다가 다시 국무부로 돌아온 여성분이 있어요. 여성 외교관이. 아, 그렇군요. 네. 차관급으로.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좀 매력을 느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마크롱을 만났거든요. 마크롱이요? 마크롱이 그러니까 이 재무성에 있다가 그다음에 민간 기업으로 갔어요. 로스차일드인가 어떤 그 금융 쪽으로 갔다가 다시 발탁이 돼가지고 공직으로 돌아온 공직으로 사람이군요. 돌아와서 제가 이렇게 딱 따져 보니까 나도 그런 모델로 가면은 아주 좋은 어떤 커리어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거 생각해서 돌아갔는데 그게 사실은 지뢰였죠, 지뢰. 아니 근데 그 문재인 정부에 누가 불러서 가지? 그래도 누가 추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천거한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추천한 사람은 그때 그 안보실 차장 그 하셨던 아 누구시죠? 제가 조남이 잘 기억이 그 안 나요. 일본 대사 하셨던 분이 있어요. 네. 예. 아 그분의 추천으로 예. 그 베트남 대사에 가시게 된 거고. 예. 그러면은 가시기 전에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 신임장을 받고 이런 과정이 일련의 과정에서 예. 대통령도 만나신 거잖아요. 예.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어떤 그 관계이십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계실 때 그때 이제 그 전략적 유연성이라든지 용산기지 문제 가지고 굉장히 갈등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소위 자주파, 동맹파 그 이런 네, 갈등이 다툼이. 있었고 그때 제가 이라크에 근무했는데 아 때마침 또 파견 갔던 이라크에 계셨군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한테 편지를 받고 싶었어요. 보고를 직접. 아 그 편지요? 예, 보고를 받고요. 보고를, 편지를 네. 편지문도 받았고 네. 직접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아 노무현 대통령이 예, 보고를 그 잘했다 이런 의미에서. 보고도 알고 더 직접 현장이라든지 그 한미 동맹 관계 이런 것들을 알아서 대처하고 싶다. 그때 한참 이제 뭐 용산기지 이전이라든지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그거를 제 편지를 차단한 사람이 차단한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야 이거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아 이거 왜 찾아난 거예요? 그 그러니까 부분에. 문재인 대통령은 결정적인 순간에 약간 비겁한 면이 있어요. 아니 근데 그게 본인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찾아냈다고 믿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조중동이나 여러 그런 분들, 네. 조중동이나 이런 기성 그 세력들이 저거 좋은 생각이 아니다. 그 협상할 때 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김도연 빼라. 네. 김도연 만나기만 안 된다 하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뒤로 빼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들어갈 때도 어떤 한 정치인이 들어가지 마라. 문재인 정부에 가면 문재인한테 결정적으로 칼 맞을 수 있다. 아니 근데 이게 사람들이 지금 생각할 때는 이라크에 나가 계셨던 거고 네. 어떻게 보면 일국의 대통령이었고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중간에서 굳이 뭐 행정관이 보낸 편지를 이렇게 커트할 이유가 외교관이 그때 보낸. 그 상당히 첨예한 협상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어떤 거 좀만 자세하게 그게 얘기해 주세요. 용산기지 문제라 용산기지하고 전략적 유연성 같이 연결돼 있거든요. 용산기지를 그러니까 철수를 해야 된다는 한강 이남을 보내야 된다는 입장이 있던 아니죠. 거예요? 그 대중국 기지죠. 평택에 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미군 기지 아닙니까? 있죠. 예. 그 기지가 결국은 어떻게 사용되느냐? 그게 이제 전략적 유연성이라는데,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성격을 놓고 네. 그 기지가 중국을 향해서 출격할 수 있는 기지로 쓰인다면 우리나라의 주권에 심대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과의 갈등은 바로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고 한국이 전쟁의 주체가 되는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협상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결국 그 미국의 뜻에 다 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의 뜻을 미국 쪽 생각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만에서 이제 갈등이 생겨서 둘이 미중이 전쟁이 나잖아요. 그러면 오산에서 비행기가 출격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바로 전쟁에 돌입하게 되는 거죠. 돌입하게 예. 되는 그 어떤 법적 기반을 만든 것이 전략적 유연성 합의인데 그거를 우리가 다 해줬어요. 해주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를 좀 검증하고 하는데 결국 다
다 주자. 그냥 시원하게 미국한테 다 주자. 근데 그 라는- 입장을 반대 다른 입장이셨던 네, 거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마치 우리를 도와줄 것처럼 하다가 자주파를 소위 말하는 자주파를 아, 자주파죠, 그건 쉽게 얘기해서. 국익파를 국익파, 민족주의파를 도와줄 것처럼 한참 하다가 네. 막판에 싹 빼버렸어요. 아니 그러면 사람들은 궁금한 게 지금 독자들 바로 얘기 나오는 게 네. 누구한테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킬했다는 얘기를 들었냐 이거를 본인 네. 입장을 커트했다라는 거를 그 근거가 있냐고 이제 여쭤보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권기현. 아 권계현 그분이 제가 그래서 한 겁니다. 그분이 이제 권계현 부사장이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근무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국정상하실. 그 관계를 아니까 네. 제가 지금 이렇게 한 건데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취조를 잘하시네요. 유도신문을 해가지고 결국은 권계현 이름 나왔네요.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특종을 하나 얻어내시네. 네, 그때 그 권계현 당시에 네. 청와대 근무자로부터 그런 얘기. 근데 그분은 또 노무현 청와대 나오셔가지고 삼성 바로 가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있다 계시다가 또 초청하신 거고 쉽게 그리고 얘기하면. 제가 네. 이제 감사당에서 쫓겨났는데 외교부에서 그때도 네. 결정적으로 제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또 문재인 대통령하고 연결돼 있어요. 왜냐하면 김정숙 여사가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인도 간다고. 인도 간다고. 네, 예. 그때 제가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뭐 점심을 같이 먹자고 그래서 대사니까 가서 갔더니 저는 김정숙 여사를 얼굴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그 경박함. 그래서 그 촌스러움 그리고 아니 근데 수수하신 거죠. 수수한데. 수수하신 근데 거지. 예. 그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네. 지금 다 저 감정 빼고 솔직하게 감정을 넣어서 네.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경박한 분이라고 봤어요. 저는 느낌이. 그래서 좀 불길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근데 만나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소득주도 경제성장, 노동정책, 네. 뭐 재벌 정책 이런 것들이 가혹하다. 아, 그렇게 맞- 말씀하셨군요. 그리고 제가 뭐 기업 입장에서는 가혹하게 기업 보인다. 입장에서 예. 했더니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조그마한 소액 주주입니다. 이 정권에. 그런 정책을 계속하고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그렇게 계속하시면은 반드시 정권을 뺏길 것 같습니다. 우려가 됩니다. 그랬더니 화를 굉장히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당신은 대사는 삼성 출신이라서 그렇게 기업 편드는 거야? 우리 아빠가 저기 노동 변호사 아는데 기업인들이 노동 착취하고 세금 탈세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기업인들은 다 애국자입니다. 다 나가서 뛰는 거. 근데 그 다음부터 제가 몰라요. 그게 결정적인 원인이었는지 아닌지 몰라도 저를 탈탈 털었어요. 그야말로. 아니 뭐 그것 때문은 아니겠죠. 예. 설마. 예. 그거는 네. 탈탈 아니라고 털어서 나온 있습니다. 게 예. 어디 기업인 행사에 가서 가족과 동반해가지고 뭐 티켓을 받았다. 네, 그래서 네. 주는 거 당연히. 그걸 김영란법으로 걸어가지고 저를 네. 날렸는데 저는 뭐 합리적 의심을 해요. 네, 네. 제가 그쪽에 신문들이라든지 김정숙 여사의 심기를 어떻게 불편하게 했다. 뭐 그런 모르죠. 어떻게 감사가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네.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에 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김 대사님도 아시는 부분이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립니다. 이종섭 전 장관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워요 지금 보면은요, 변 대표님. 시끄러운 상황인데 오늘 보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분명히 이종섭에 거치와 관련해가지고 즉각 귀국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더니 대통령실이 또 한판 붙는 듯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그걸 이제 조선일보가 주도해서 한동훈과 윤석열 싸움인 것처럼 위장을 하는데 저는 뭐 전혀 그렇게 보지 않고 이 출마자들 이미 이제 공천을 받았잖아요. 이제 그러면 무조건 본선에서 이기는 것만 남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윤석열 눈치 볼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출마자를 수도권에서 그냥 계속 이제 압력을 넣는 거죠. 한동훈 통해서. 네. 얘기해라. 그럼 한동훈도 아무 실권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은 윤석열이 또 완전히 마크해줘가지고 윤석열 쪽에서 막는 것도 아니고 이 출마자들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그냥 밀려나간 거예요. 중간에서.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이제 한동훈이 덤비는 게 아니라 출마자를 덤비네. 그래서 한 칼에 지금 거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예견됐던 거죠. 어찌 보면은 김건희 특검법 이후에 윤석열이 칼을 쓸 거고 그 이후에 아마 출마자들도 이제 자기 당선을 위해서 칼을 뺄 텐데 좀 이 부딪히는 수준이 좀 살벌해요. 좀 총선 10일까지 곱게 갈 수 없을 정도로 좀 살벌해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등장인물들이 심상치 않아서 그런 겁니다. 이게 뭐 예를 들면은 뭐 윤희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오늘 라디오 나와서 비슷한 얘기를 했고
또 호위모사라고 불린 대통령의 수행실장을 지낸 이용호 의원조차도 그러니까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그 지금, 얘기인데 김은혜까지도 그게 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친윤이라는 자들이 앞장서가지고 어찌 보면 윤석열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익히 예상됐던 바가 사실 박근혜 탄핵 때도 박근혜 가까운 사람들이 쳐가지고 내보냈는데 제가 오늘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기들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면은 박근혜까지도 내쫓은 자들이 윤석열 하나 내쫓는 건 아무 일도 아닐 텐데 했더니 당연히 이용하고 저 김은희 하는 거 보고 이 당선에 해가 된다 싶으면 윤석열 치겠다 얘네들. 그래서 제가 좀 살벌하다는 느낌이 약간 좀 탄핵 같은 느낌 들 정도로 좀 그런 정도로 수위가 좀 높아요. 약간, 그렇죠, 네, 수위가. 높아 보였다. 우리 대사님은 보시기에 이종섭 전 장관이 어쨌든 호주 대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이 절차 프로세스가 외교관 입장에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이제 아그레망 전에는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그 전에는. 근데 아그레망이란 그 후에는 외교부가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알 수가 없는데 만일 외교부가 알고 아그레망 전이나 후에 그 사실을 알고도 그러니까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 얘기하는 거죠. 수사 혐의자라는 것을 알고 예. 또 출국 금지까지 내렸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그 대통령실과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허용을 했다면 임명을 했다면 그거는 관련된 사람들은 이제 특별법에 의해서 네. 다 처벌될 뿐만 아니라 외교부 개혁에 하나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어요. 쑥대밭이 될 수. 이거는 뭐 국정농단 이제 그러니까 뭐 검찰발 국정농단이 아니라 외교부발 국정농단이 되거든요. 근데 보통 외교부에서 이제 대사를 이제 정해서 내보낼 때 네. 아까 얘기했던 그 수사 내용, 그 혐의 사실이 있다라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지득을 하게 되는 프로세스는 어떻게 지득하게 되는 겁니까? 보통은. 외교부만 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옛날 지금 뭐 용화대가 됐나요? 다 검증을 네. 해요. 그 사람의 뭐 신상이라든지 비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검증을 하고 여러 번 몇 차례 검증을 하고 외교부와 같이 협조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청와대니까 대통령실에서 그걸 이렇게 쿠킹을 했는지 그런 식으로 아니면 외교부가 했는지 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 이제 외교부에서 나간 안보실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같이 협의를 반드시 했겠죠. 네. 그 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했을 테고. 네. 근데 그 출국 금지가 하여튼 계속 그 대통령실은 여전히 우기고 있는데 네. 개인에게 통보를 안 한다 그러는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출국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남은 모르지만 내가 받았단 말이에요 공문을. 그럼 저는 뭐고 저 사람 뭡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가 없는 행위처분이라는 그리고 게. 상식적으로 출국 금지 통지를 해줘야지. 예를 들면 제가 뭐 국정에서 크게 잡아놨어요. 그러면 공항 가다가 그건 잡힙니까 그게? 저는 제가 여러 차례 확인해 본 거는 통지가 맞다. 상식적이다 통지가. 그래서 당사자가 알았을 거고 당사자가 알았으면은 대통령실하고 외교부 당연히 알았겠죠. 그럼 이거는 이제 호주라는 그 남의 나라를 속여버린 거기 때문에 국정농단은 이제 글로벌화돼 버려서 단지 국내에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죠. 저거 잘못 걸리면 저거 지금 호주, 중국 다 문제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이슈가 돼버린 건데 호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슈 메이커를 마무리 대사로 보냈으니까 지금 현직에도 동기분들 좀 계실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외교관들은 좀 이 사안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나라 외교관들은 뭐 검찰하고 좀 비슷해요. 힘 앞에. 그러니까 어떤 이제 순서가 있거든요. 네. 어떤 팩트가 있고 네. 팩트에 대한 인식, 그다음 자기 판단. 근데 그 위에 힘이 있어요. 권력이 지배받는 구조가 있다는 거죠. 힘이 바뀌면은 네. 인식이 바뀌어요. 힘이 바뀌니까 뭐 그렇게 보겠죠. 그렇게 네. 아마 서열 문제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인식, 네. 우리의 인식이라는 것이 결국 누가 힘이 제일 센 사람이냐에 따라서. 네네. 이런 가운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보통은 기자들을 상대로 이제 그 출근길 백브리핑이라는 걸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문답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례적으로 안 했어요. 변 대표님? 안 한다고 이례적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안 한다고. 아니 오늘 그거는 바로 잡았습니다. 아. 매일 안 한다고 했다가 이게 선대위 체제 돌아가면서 매일 안 한다는 취지로 했다가 다시 말을 바꿔서 이제 매일 하던 거를 이제 필요할 때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매일 받아보는 기자 입장에서는 이게 안 한다는 얘기를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아니 그 예. 얘기를 들으면은 좀 골치 아픈 거 있으면 안 해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겠다 그 얘기니까 사실 안 한다는 얘기는 마찬가지니까. 네.
그리고 오늘은 아마 그 이종석 문제 때문에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 한동훈의 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동훈이 자기가 끌고 한번 윤석열 붙어보겠다 그랬으면 제가 얘기를 했겠죠. 이 사람은 중간에 걸쳐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등 떠밀렸다는 못하는 거죠. 얘기해서,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이 정도 상황이면 한동훈은 선대위 발족할 때 날아갈 수도 있겠다. 이 정도면 지금 양쪽 다 불만이 아마 이러면 윤석열도 한동훈한테 불만 있을 거고 공천자들도 불만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버티겠어요 이거. 그래서 한동훈 날아가면서 이게 총선 상황이 정말 이 내전, 국힘당의 이 대통령 선거의 내전으로 번지지 않을까. 이런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황상무 대통령이 시민사회 수석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 회칼 테러 얘기한 게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일단은 뭐 내보내는 거로 정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뭐 흔쾌하게 내보내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것도 오늘 입장 자체는 그게 언론을 겁박한 적이 없다 이런 취지로 나와서 대통령 입장 자체가. 아니 그러면 예. 내보내겠다는 결정 안 난 거예요? 아직 안 났죠. 아니, 안 나고 언론을 뭐였냐면 믿었다. 이게 뭐였냐면 오늘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그 어제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거취를 이제 자진 사퇴하라 그랬죠. 대통령실이 정리하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황상무 본인이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제 밤 버전이에요. 어제 퇴근길에 한동훈 위원장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대통령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이러저런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다른 지난 정권처럼 국세청을 통해서 언론사를 세무조사를 했냐 아니면 국정원 시켜서 뭐 예를 들면 정보기관을 시켜서 사찰을 했냐 그런 행위가 없다. 실제적으로 언론을 압박한 행위는 없었다고 하면서 사실상 이렇게 내부 사의를 수용한다거나 혹은 사퇴를 시키겠다거나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했어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 사퇴 안 할 수도 있겠네. 네, 안 할 수 있죠. 하여튼 뭐 보도에서 자진 사퇴 네. 나와서 그랬는데 네. 그렇게 되면 싸움 더 커지죠. 싸움 더 커지게 하나가 되고 더 1+1이니까. 더 커지고 네. 하여튼 이 몇 명 요주 인물들이 보였는데 이 안철수, 윤희숙, 김은혜 등등 해가지고 이제 자기들은 이제 이 각을 잡은 것 같아요. 윤석열을 치면서 중간표를 먹겠다. 보수표하고 이렇게 상대가 각을 놨으니까 이 총선 날까지 계속 윤석열을 이제 긁어댈 수 있겠네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랬을 때 글쎄 사실 그런 집권 여당에서 좀 이제 정권이 특히 말기 때 정권이 좀 떨어지면은 그 정권을 비판해서 좀 인기가 돼서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이제 MB 정권 말기 때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가 비대위원 됐는데 네, 12년 이건 얘기하는 지금 거죠. 정권이 네. 지금 말기가 아니고 아직 이 반환점도 안 돌았는데 그리고 총선 때까지는 좀 치면서 이 공천 맞지만은 이게 총선이 본선까지 왔는데도 계속 이 대통령과 싸운다? 전례가 한 번도 없어가지고. 이건 전례가 한 번도 없어. 이런 경우는. 야, 그냥 솔직히 가지고 그냥 총선 한 4월 8일쯤에 탄핵 받을 수 있겠는데, 이런. 아니,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네, 제가 뭐 조금 좀 들어가서 얘기하자면은 네. 그게 전 역사로 비유하자면은 로마 말기에 로마 귀족들이 자기들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니까 게르만족을 끌고 가요. 야만인들을. 그래서 게르만족들을 왕을 시켜요. 권력자로. 자기들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그 리스크 관리를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 왕들을 언제든지 그 게르만족들을 바꿔치기 해요. 필요에 의해서 말 좀 잘 듣고 이렇게 좀. 그러니까 게르만족 중에서 왕을 바꿔치기 한다는 거죠. 로마족이. 그래서 그 잘 보면은 검찰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권력이라는 게 아무리 커봐야 사회에 한 10%도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언론 그리고 뭐 기업 사회 전반이 갖고 있는 권력이 90이거든요. 근데 사실 국힘에 있는 분들은 국회의원들은 뭐 검찰 사법부 출신도 있지만은 한 80%의 권력, 70~80%의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위탁 경영을 이제 하고 있는 셈이라 볼 수 있죠. 이제 검찰이. 근데 위탁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쪽에 해가지고 돈도 위탁했는데 그냥 뭐 그 파산을 시킨다든지 뭐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오면 안 나오면은 바로 바꾸죠. 그런 형국이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주주총회가 언제냐? 총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네. 이제 어차피 공천도 받은 마당에 아마 후보들의 그런 악유는 수도권 중심으로 더 커질 것이다. 뭐 이런 분석인데 이런 흐름을 주도하는 세력을 보니까 그 희한한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의힘 체인저 벨트라고 이게 어떤 면모를 봤을 때 함은경
그다음에 그 김윤, 오경훈, 유종필, 이현웅, 임재훈, 조광환, 최현식인데 운동권 출신들이네. 네, 그렇죠. 이분들의 공통점이 민주당에서 온 운동권 출신들이에요. 출신들이고 예. 거기다 이제 친윤계까지 겹쳐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한다까리 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김경열 비대위원 오늘 라디오 나와서 굉장히 세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힘에서 뭔가 지금 견인해가는 네. 이런 세력들이 좀 과거와는 사뭇 다른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아니 되는 그러니까 겁니까? 그 운동권 예. 세력들이 만만치 않아 보이더라고. 그 특히 이제 지금 이 함은경 씨가 지지율이 너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저 정청래 씨가 근데 이번에 유용하다는 얘기 많이 나왔는데 함은경만 아니면 다 이길 수 있다 생각했는데 김경률 함경 갔다가 룰루 나왔는데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 정청래 심판보다 함은경 심판을 먼저 가버리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니까 함은경 입장에서는 이판 사판 되니까 나 그냥 막 갈래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어차피 졌어 정선은. 그러면 할 말이나 다 해보자 해가지고 막 질러 댈 것 같거든요. 저 상황 자체가. 네. 저렇게 되면 구심점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통령의 덤비는 이 보수는 원래 권력에게 덤비는 기질이 없는 사람들이 보수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운동권 출신 8명이 꽉 잡고 있으니까 그 게르만족이죠. 게르만족. 새로운 게르만족. 야 저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렇게 달라. 근데 이 보수라는 뭐 집단을 어떻게 구분하고 나눠야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뭔가 주도하는 모양새들이 이런 흐름을 만드는 당내 모양새들이 이렇게 말 그대로 본인들 봤을 땐 과거에 옛 운동권 세력이라고 한다면 약간 좀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불편을 느끼는데 또 보수는 어떻게 됐냐면은 도태우가 날라가서 도태우가 네. 지금 무소속 출마 선언하면서 보수는 글로 지금 다 집결해가지고 보수는 윤석열은 안 건드려. 근데 한동훈은 죽이겠다고 지금 난리가 난리. 아, 좀 어떤 정서입니까 지금 그게? 아니, 그러니까 도태우가 얘기하는 부분들의 5.18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리고 전두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전두환이 그래도 평화적 교체란 거는 인정할 수 있지 않냐. 이게 왜 보수 정당에서 문제가 되냐 이거야. 민주당에서 문제될 수 있는데 더군다나 이것까지 어쨌든 다 버텼다가 마지막에 날아간 거는 2019년도에 문재인 퇴진 집회, 테이크 집회에서 그날 그 집회에서 문재인 한 퇴진 얘기니까, 집회니까 문재인 깠을 거 아닙니까? 이게 마지막으로 목이 날아가는 거니까 이제 완전 폭발해버렸죠 보수가. 야 문재인 정권 때 우리가 싸울 때 너 윤석열 한동훈이 뭐했어? 너희들은 문재인의 사냥개 아니었냐? 이 말까지 나오면서 지금 도태우한테 거의 보수가 집결하는 상황이어서 이거는 그 함은경 쪽이랑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근데 사실 여기는 쪽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오늘까지 볼 때는 한동훈만 하는데 이게 언제 어떻게 윤석열까지 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거. 아 지금은 당장은 공천의 주체인 한동훈 위원장을 네. 겨냥하고 있지만 이 보수 세력의 불만들이 더 위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네,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 한동훈 네. 윤석열 뭐 같은 팀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연합군이 돼버렸네. 보수파하고 네. 운동권파하고. 아니, 오늘 보니까 그 장해찬 부산 수영구 후보도 고심 끝에 결국은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고 무소속 출마하겠다고 했습니다. 정권의 자기 말대로 핵심 인사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윤핵관 아닙니까? 윤핵관을 공천에서 날렸으면은 원래 정상적이면은 얘는 총선 이후에 어디 공무원 뭐 높은 자리 뭐 공직자 빼줄 거 아닙니까? 공기업 사장이나 그게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정리가 안 되는 정권은 없죠. 정권 초기에 장해찬 정도의 출마를 못 막았다. 이미 이걸 레임더인 거죠. 그래서 저는 장해찬이 기자회견해가지고 당연히 윤석열 정권의 이 성공을 위해서 저는 여기서 멈추겠다 이럴 줄 알았는데 실실 쪼개더니 너무나 밝게 웃으면서 출마를 겁도 안 먹었다는 얘기죠 저거는. 아니 근데 물론 중간에 울긴 했습니다. 눈물을 훔쳤는데 이게 워딩이 그런 게 뭐냐면 반드시 승리의 국민으로 돌아가서 웰빙 정당을 정투형 정당으로 바꾸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이 웰빙 정당이란 거 아닙니까? 그 평가 본인의 그 웰빙 정당의 주체를 한동훈으로 잡고 있어요. 지금 장해찬이나 도태우나 한동훈만 잡아서 둘 다 일단 현재는 한동훈을 제거하고 윤석열을 모시겠다 하고 있는데 이게 한 반발만 더 나가면은 칼이 윤석열까지 가야 될 판이 됐죠.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우리 대사님은 좀 이렇게 공천파동 국민의힘 공천파동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타겟트가 지금 한동훈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저는 좀 프로이드 심리학적으로 이제 분석을 한다면 심리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분석한다면은 그 국민들이 그러니까 보수층이 봤을 때도 그 우리 윤 대통령은 술도 잘 드시고 좀 보수 기질이 있잖아요. 이렇게 아우르고. 근데 한동훈은 좀 깐죽거리잖아요. 만만해 보이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수의 어떤 누구나 이제 프로이드 심리학 같은 경우 어머니 그 뱃속 같은 그런 편안함으로 이제 위기 때는 가려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때 네.
그 한동훈한테 못 가는 거죠. 그 뭐 어떻게 그 저기 어떻게 인간적 끌림이나 유대가족 예, 하다는 거죠. 예,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봅니다. 아니 근데 오늘 보니까 또 그게 울산 남구갑 후보 소식 들으셨어요? 거기 그 후보, 예, 김상욱 뭐, 변호사를 뭐, 공천을 뭐, 했는데 아동- 국민 추천제를 통해서 네, 아동 아니 그게 아니고 그 국민 추천제를 통해서 울산 남구갑에 김상욱 변호사라는 분을 추천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 지지자들 난리가 좀 난 모양이에요. 지역에서는 왜 그랬냐? 이분이 2012년에 이제 초임 변호사로 근무를 할 때 송철호 시장 그 당시 송철호 변호사겠죠. 그 펌에서 같이 근무를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근무만 했으면 괜찮은데 출마까지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에 이제 이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예,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니, 예. 그러니까 지금 그거랑 비슷한 건데 저쪽에 저 운동권 넘어온 것에 대해서 지금 배알이 꼴린 것도 비슷한 건데 이건 문재인 지지자가 들어오고 도태우 같이 문재인 갖다 쫓아내고 그럼 도대체 이 정권이 좌파냐 우파냐 이 근본적인 지금 이 물음에 가서 제가 이제 그 불만 있는 사람들을 제가 다 아는 사람들 유튜브 까는 제가 다 아는 사람들 거 아니겠어요? 뭐 그렇겠죠. 신혜식 예, 대표는 예. 뭐 고성국 박사나 몰랐냐 윤석열 한동훈이가 어떻게 보수냐 문재인 정권 때 사냥개 노릇했는데 이제 좀 정신이 돌아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수들이 지금 그 안에서도 그러면 계속 이제 그런 그 얘기죠. 예. 이거 도대체 좌파 정권이냐 우파 정권이냐 여기서부터 가면은 최소 우파 정권 아니죠. 그 윤석열 한동훈의 정권의 뿌리는 문재인 정권이잖아요. 누가 봐도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하고 중앙정 3차장이 만든 정권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우파 정권이에요? 이렇게 정체성이 혼란이 있는 정치는 세계사적으로 없죠. 없어요. 저 역사 공부를 해봤는데 어느 정도의 정체성 갖고 있어요. 근데 오로지 권력만 갖고 있잖아요. 지금 정체성이라는 게. 근데 어느 정도의 비슷한 이 정체성을 공유할 수밖에 없어요. 네, 물론 그 당사자인 김 변호사님은 저는 2012년 당시에 초임 변호사여가지고 당시 송철호 변호사에게 고용돼 월급을 받고 근무를 했다. 당시 뭐 지지 선언에 대한 기억 자체가 없으나 아마도 송 변호사 요청에 따라서 이름 올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게 거기다가 또 뭐 이분이 또 과거 좀 약간 범죄 혐의도 좀 크게 걸려 있고 그런가요? 아주 그런 건 안 제가 좋은 몰랐습니다. 아주 네. 안 좋은 혐의가 걸려 있어가지고 좀 여기 대해서 아마 이제 이 사람 이거 아마 경질하려고 엄청 할 거거든요. 그걸 받아주면 괜찮아. 또 안 받아줬을 때는 이제 더 큰 분노가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도태우 이 변호사나 도태우하고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아니야 이 사람이. 근데 처분이 다를 처분 경우에. 다르고 그리고 도태우가 마지막까지 버텨서 그런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신혜식이나 이런 사람들 공천 신청도 못했어요. 애초에 한 수십 명의 보수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이 아예 신청도 못했다고 잘릴 게 뻔하니까 그것까지 겹쳐지면은 정말 이거는 몰살당한 격이거든 보수가. 그럼 저 보수 정권이 뭐냐 저거다가 이랬을 때 잘못하면 저는 이게 총선 뒤에 벌어질 줄 알았는데 이 총선 과정에서 저 전쟁이 벌어지면은 정말 이제 괴멸적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윤석열 정권에서는. 개멸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 비례대표 명단도 공개가 됐습니다. 아까 뭐 훑어보셨는데 아니 근데 눈에 띄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이 지역공천 개판된 거에 비하면요 나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 비례 명단. 딴 거에 비하면 비례는 그냥 적당하게 네. 그냥 뭐 경력 있는 커리어 있는 전문가들 뭐 1번 최부연 씨 뭐 장애인고용공단 박충현 뭐 현대제철 연구개발이고 최수진 3번 뭐 한국공대 교수 진종호 사격 선수 뭐 강선영 뭐 육군 뭐 사령관이고 뭐 김소희 기변호센터 뭐 인요한 이거 김민정 경대 아니, 근데 그냥 적당한 사람들. 이뇨환 혁신위원장은 뭐 거명은 많이 됐지만 이분에 대해서도 좀 약간 설왕설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분은 뭐 지역구 나간다 그랬는데 뭐 일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뭐 이제 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정치적인 양력이 없어지는 사람 같고 있는 뭐 유용원 뭐 국방부 전문기자 뭐 네. 보세서 인정할 조선일보 출신이죠. 김장균 네. MBC 사장 사실은 MBC 같은 사장이 이제 들어오면 안 되는데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그왜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공영방송 사장은 이제 더 이상 뭐 저는 KBS고 MBC고 이제 정치에 들어온 거는 원래 없었어요. 애초에 없었던 거를 MBC 최문수 사장이 만든 다음부터 자꾸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거는 이 사회적으로 원칙을 정해야 돼. MBC KBS 사장은 정치 안 들어온다. 그건 결국은 이제 언론이 그때 KBS 사장도 그 몇 명 들어오려고 그랬었죠. 안 돼서 그랬었지. 이런 건 없었던 현상입니다 원래 이거. 우리 대사님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명단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게 비례대표라는 게 사실은 이제 독일식인데 독일식 명부를 이제 이게 비례명부라는 게 이게 사회 각 직능 대표가 돼야 되거든요. 그 직능 대표, 그러니까 권력 대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전문성을 갖고 그 분야의 직능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면에서는 뭐
이 비례 이번에 국민의힘 비례대표 라인업들은 굉장히 명망가 중심이라 볼 수 있죠. 명망가 중심이다. 예. 그렇게 좀 이해된다는 것이고. 근데 오히려 이제 민주당 비례대표가 네. 정말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깔린 거 정말 처음입니다. 그 어떤 점에서 좀 그렇습니까? 아니 어떤 점이 아니라 그냥 1번부터 20번까지 다 모르겠고 용해인하고 24번 서승만 개그맨 그 둘 빼고는 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제가 좀 불러드리면 더불어민주연합이죠.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비례 1번이고요. 위성락 전 루시아 대원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같이 근무도 했죠. 같이 근무하셨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그 3번은 백승하 전 교사 노조 연맹 사무처장. 이분은 이제 아예 대표로 갔으니까 그런 거고.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 그다음에 정혜경 전 진보당 경남도당 부위원장. 이분도 이제 중간에 다른 분이었다 바뀐 걸로 보이는데. 그리고 아까 말했던 6번이 이제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 뭐 이렇게 돼 있고 임태훈 전 센터장도 빠졌고요. 아웃됐고. 네. 그나마 그 사람도 이름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 아웃됐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제 여론조사 결과 또 나왔는데 조국 혁신당이 사실은 비례 순위에서 소나무당은 뭐 아직은 그 설문에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뭐 거의 2등을 계속 달리는 거 아닙니까 상황이? 아니 지금 1등도 나오고 하는데 네. 이게 첫 번째 어쨌든 이 민주당 라인업은 정말 너무 잘못 짰다. 이 비례가 옛날에 이 언어가 전국구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역구하고 대비해서 지역만의 인사가 아닌 전국의 인사를 뿌면서 전국구였는데 반반 정도, 그러니까 전문가를 넣다 보면은 지명도가 안 될 수 있겠지. 그러면 반은 전문가 놓고 거래정당 같은 경우는 반은 그래도 아는 사람 했어야 되는데 이 당을 신뢰했으면 너무 없다 여기는. 근데 반면에 이제 여기는 그냥 밋밋한 저명의사 좀 집어넣은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조국 그 대표가 본인이 그 또 비례로 네. 출마를 하고 자기한테 몰표를 달라 1등을 시켜달라. 이번에 뭐 유세할 때 그랬다는 화죠. 네, 그러니까 네. 그거는 원래 또 유명한데 그리고 그분은 제가 뭐 간접적으로 좀 아는데 그때 제가 임명 때 관련돼 가지고 이분의 가장 큰 특징은 미남이라는 거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 생각하시죠. 네, 관리 능력이 대사님 평가입니다 이거. 네. 관리 능력이 아주 부족하고 실력이 없고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는 불행하지만은 그분이 또 다시 이미지 정치의 수장으로 와서 뭐 정치를 한다면은 우리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저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최동석 그 박사님 얘기했는데 자기가 관리 잘못해가지고 검찰한테 그 쿠데타 당해서 얻어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우리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한 거는 의사가 다리를 하나 수술하다 자른 거거든요. 근데 그 의사가 다시 나타나가지고 내가 다른 왼쪽 다리 말고 오른쪽 다리 내가 한번 수술해 볼게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조국 대표는 정치인이 가져야 될 세 가지 덕목,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뭐였죠? 그게 라이덴 샤프트 열정, 그다음에 아우겐 메시카이트, 그러니까 균형 감각, 그다음에 페어 안트본스카이트, 이건 책임감, 세 개 다 없어요. 자, 열정 없죠. 그렇죠? 그다음 균형 감각 전혀 없죠. 관리 능력이 디테일도 없고, 그다음에 책임감도 없는 거예요. 그럼 막스 베버가 얘기한 세 개 덕목에 하나도 없어. 하나는 있어야지. 그리고 근데 딱 하나 미남이라는 거 가지고. 그리고 이분이 계속 주장하는데 윤석열 검찰청 임명에 대해서 말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분이 스스로 열정이나 그 열정을 가지고 정치인이 될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 뒤에 누가 있는 것 같아. 보면은 다 다스베이다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그 미래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사기 파산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제 파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나타났어.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지분 정리하고 주주 해산하고 법적으로 파산한 회사가 다시 나타났는데 보니까 주주들이 이거 비슷하네. 그러니까 국민들을 속이는 거죠. 네. 좀 조국 교수 쪽 라인업 보면 이제 문재인 정권인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재직자들이구나. 그래서 뭐 그렇게 인식밖에 없어서 어쨌든 조국 그 신당도 소나무당도 둘 다 유선호 퇴진을 주장하는데 우리 쪽 라인업을 보면은 진짜 퇴진을 시킬 만한 이 용기와 이 투쟁력을 갖춘 사람이겠구나 그렇게 평가가 될 거라고 저희는 뭐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결국에는 비례는 무조건 민주당 쪽을 찍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게끔 됐죠. 왜냐하면 나는 이게 이분들이 이재명 대표랑 조국이랑 만난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만났으면 어떤 연합을 짜든지 그것도 아니고 만나주는 얘기는 뭐냐면 그 민주당 지지자층들은 야
조국 교수가 열심히 하고 좀 불쌍하니까 그러면은 조국 교수 쪽을 지지하라는 얘기냐. 상당수가 그렇게 알아졌을 거야 아마. 그렇다가 너무 많이 넘어가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자기도 비례를 내는데 그럼 그 비례 받은 사람들 지금 아까 나왔던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린 뭐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민주당과 이제 이 조국신당은요. 4월 10일까지 몰빵론으로 또 예전에 4년 전처럼 다시 한번 엄청난 또 싸움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저기까지 꼈다고 하면은 저는 그래서 그쪽에 뭐 지역은 민주당 찍고 뭘 찍어요 그런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지역도 소나무고 지역도 비례다. 다만 라인업하고 경쟁력, 투쟁력을 봐라. 윤석열과 누가 잘 싸울지. 그러면 소나무 찍는 거고 당신 봤을 때 조국이 잘 싸웠다면 조국 찍는 거지. 지역 어디 찍고 뭐 찍고 이렇게 표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윤석열 정권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조국에 대한 수사 이거를 저는 어떻게 보냐면 왕자의 난이라 봐요. 그러니까 왕자가 둘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왕자들끼리 싸우니까 이긴 놈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란성 쌍둥이에요. 그리고 둘 다 조국 신당에도 상당히 많은 사법 카르텔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검찰 개혁을 한다는데 할 수 있겠어요? 자기 먹거리를 자기가 이제 없애버리는 건데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국 교수 쪽에 검찰 개혁은 아니고 검사장 직선제가 나왔는데 네. 뭐 저희 쪽에도 이제 소영희 대표 자체가 변호사고 이 검찰 직선제했다가는 윤석열의 한 10배가 되는 애들이 나타난다. 이제 완전히 이 브로커를 나타난다. 그래도 혼란스럽다. 예. 그래서 저희는 검찰을 검찰을 직제 없애버리겠다. 예. 검사가 수사권, 기소권을 2개 갖고 있으니까 검사 직제를 없애버리고 기소관 따로 수사관 따로 가겠다. 기소관 수사관. 네, 기소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완전히 검사를 직제를 없애버리겠다. 예, 그래서 이런 개혁안은요, 저희 검사들 들어가 있는 조국당에서는 어림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일반 공무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지금 3급을 받아요. 그렇죠. 원래 3급을 받죠 지금. 예. 그 말도 안 되는. 아니 외교관들은 몇 급을 받습니까? 5급 받죠. 5급 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른 고시 공무원들하고도 차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그거는 뭐 된다. 공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천이 막바지인데 그 끝까지 이제 박용진 후보로 상징되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노무현재단 이사이신 그 조수진 변호사를 붙여놨어요. 변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박용진 의원 지금 보니까 탄압받는다 그러는데 그 30점이라는 게 30%인가 30점인가 감점을 받는 게 계속 하고 감점 감점 요인이죠. 예. 글쎄 진짜 제가 봐도 좀 이상한데 하는 방식이. 그럼 그 감점 가지고 또 진다? 그럼 또 지면 또 승복할 건가? 저는 이 정도 왔으면요 그냥 드롭해야 맞다. 아니 드롭이 아니라 네. 무소속 나와가지고 승부해볼 만한 게 아닌가. 대충 봐도 정말 억울하게 탄압받는 것 같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경선해가지고 또 누가 되고 그럴 바에는 이 정도면 갈 길이 다른 이재명 대표 갈 길이 다른 거 이거는 이 정도면은 이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너 나가는 예, 얘기잖아. 예. 그러면 그냥 나가서 승부하는 차라리 이낙연처럼 승부하는 게 맞지 않냐. 그리고 이분에서의 박용진 대해서는 좀 플러스가 있을 거예요. 억울하게 당했다는 부분 대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전 양문석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된다. 그건 어떤 점이 이해가 안 됩니까? 예. 아니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노무현 정권이 한미 FTA를 추진했기 때문에 그 당시 양문석뿐 아니라 이른바 좌파들 노무현 다 깠어. 노무현 정권 비슷한 논리로. 그러다가 예. 이제 나중에 이명박이 더 이어서 하니까 그때도 다 깠지 않았습니까? 우리 송영길 대표는 안 갔어요. 송 대표는 그 한국 FTA 추진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걸로 욕을 엄청 먹었고. 그걸로 아니 그걸 세상이 다 아는 얘기인데 그때 노무현 깠다고 이제 와서 그게 언제적입니까? 16년 전에 일을 가지고 무릎 꿇고 뭐 저는 약간 이거는 정치가 아니라 뭔가 종교 비슷한 쪽으로 보이고 실제 전 이재명 대표가 말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노무현이 그런 거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에 대한 비난을. 아니 솔직히 예. 험한 말로 하기 시작하면은 윤석열 빼고는 노무현 제일 많이 험한 말 했던 사람인데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소탈하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이건 원래 원래 초대 기독교는 되게 순수했어요. 그냥 말 편하게 하고. 근데 나중에 그게 기독교가 로마에 가서 무슨 스트럭처가 생기고 네. 카톨릭이 생기고 주교단이 생기고 그다음에 교리가 생기면서 굉장히 엄격해져 가지고 멀쩡한 사람을 처단하잖아요. 이렇게 마녀라고 그러고 네. 화형에 처하고. 근데 그게 노무현 자체는 순수한 순수한 분이고 깨끗한데 이 후계자들이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관료와 코드화 해가지고 그걸 자기 권력으로 삼는 것 같아요.
저 아까 들으면서 궁금한 생각인데 물론 제가 이제 외교 분야에 해박하지가 않기 때문에 드는 생각이기도 한데 아까 얘기했던 그 이제 전략적 유연성 문제랑 또 미국의 한미 FTA의 경제적인 부분하고 안보는 입장이 다를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아까 자주차 동맹파에 따라 가지고 의견이 또 나뉘는 겁니까? 자주파 소위 말하는 자주파의 특징은 국익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네. 자 보세요. 자주파에 있던 사람이 삼성 갔었잖아요. 두 명이나. 아니, 2명 갔잖아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답은 뭐냐면은 그 리가뉴가 그랬어요. 안보는 미국과 해라. 싱가포르 리콴유 총리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경제는 중국하고 하면 된다. 그걸 가지고 싱가포르이 그 어떤 갯벌의 그 어촌이 세계 최고의 어떤 혁신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최고의 지정학적 조건을 갖고 있어요. 중국을 옆에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한 성처럼 경제적으로 행동해도 돼요. 그러면 중국에서 모든 부품들을 싸게 가져와 가지고 나트륨만 바꿔 가지고 외국에 팔면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자체는 그걸 잘 못 팔아요. 그렇게 하면 중국은 통상 제재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중국이 어떤 경제적인 영향력이 가지고 한국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주한미군의 존재가 필요해요. 그러나 주한미군이 어디까지나 여기 우리 한반도나 동북아의 평화 그리고 그 북한의 어떤 침략을 막는 수단으로 역할로 제한돼야 된다. 네, 이건 폼페이오라고 아시잖아요. 네, CIA 수장했던 분이 김정은을 만났을 때도 김정은이 강조를 했어요. 우린 주한미군이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념은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고 그냥 바람처럼 국익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통일된 다음에 적화 통일된 다음에 중국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회주의 뭐 이런 자본주의는 의미가 가치 외교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저는 전혀 그건 허상이라고. 그러면 노무현 때 이제 보수 언론에 때려맞던 자주파라는 외교부의 세력이 실제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국익주의자라는 겁니다. 국익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실용주의자고 따질 건 따지자. 그러니까 미국이니까 다주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냉전 때 미국은 자기를 희생하는 경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냉전이니까 우리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전쟁도 하고 그러나 냉전 이후에 특히 9.11 이후에 미국은 성격이 달라요. 아메리카 언론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의 관계하고 한미 관계는 달라요. 한미 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반도체도 있고 뭐 사회 문제도 있고 이민 문제도 있고. 근데 한미 동맹처럼 우리가 완전히 미국에 따라가자를 한미 관계를 적용시키면은 우리가 잃는 게 많아요. 이스라엘이 미국 외교관들이 가장 싫어하는 외교관이 이스라엘 외교관. 아, 그 역설적이네요. 되게 사람들이 하도 많이 따지니까 이익을 위해서 끝까지 그러니까 그러나 미국이 봤을 때는 이스라엘 외교관들한테 조심해야겠다. 저 똘똘하네. 한국 외관이 다 갖다 바치면은 그걸 좋아하진 않아요. 쟤들을 이렇게 한번 톡 치면 다 따라와. 저는 민족주의 관점에서 한미 관계를 본다면은 한미 동맹은 중요하지만은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도 잘 우리가 관리해서 이익을 추구하자라는데 그걸 자주파라는 프레임을 씌우니까 쟤들 좌파 아니야? 쟤들 종북 아니야라고 하는데 아이러니하게 저는 종북이나 종북 그 좌파들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요 색깔이. 그러니까 한미 FTA도 찬성이라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아무래도 러시아도 많이 이제 근무하신 거죠 그 지역에. 러시아에도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근무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정세가 그쪽 동네가 심상치 않습니다. 러우 전쟁도 오래 지속되고 있는데. 푸틴 같은 경우에 장기 집권을 지금 이제 사실상 또 이어가게 생겼어요. 그게 한반도 관계에 미칠 영향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언론들의 레거시 언론들의 보도와 달리 푸틴의 압도적인 승리로 게임은 끝날 것 같고요. 지금 벌써 독일에서 이제 군비 증강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장은 저는 가치 외교가 아니라 이기는 놈이 내 편이다. 비스마르크라고 잘 아시잖아요. 네, 독일의 수상이죠. 휘대의 어떤 외교관이 한 말이 있어요. 현실주의자는 뭐냐? 5명이 앉아 있으면 3명이 가는 쪽으로 가라. 그게 현실주의자. 3명이 가면 그 편에 들어서자. 이제 푸틴이 상당히 이제 푸틴 중심으로 이제 푸틴이 승리를 하면은 푸틴이 관심을
이제 유럽은 이제 평정했으니까 동북아로 올 겁니다. 동북아로. 근데 푸틴이 또 한 말이 있어요. 상당히 한번 한국한테 제재를 하겠다, 보복을 하겠다는 네. 것을 우리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 입장을 존중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힘의 관계에서. 힘의 관계에서는. 근데 뭐 지금 현실 세계에서는 또 그런 모습이 아니고 대통령 입장은 또 굉장히 우크라이나를 편들어주는 것처럼 외부에 비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잘못 알고 계시는 게요. 우크라이나가 그러면 자유세계 진영의 어떤 가치를 위해서 싸우느냐.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그런 면도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근데 우크라이나의 지금 젤렌스키의 네. 핵심 세력은 반데라주의자들입니다. 반데라주의자? 반데라 네. 뭐 구글 쳐보시면 나오는데 네. 반데라는 나치입니다. 나치 수장이고 그 수십만의 유태인과 러시아 사람들을 학살했어요. 제가 키예프에 지나가다가 공원이 있어요. 한 공원이. 그 공원 지나가면 너무 뭐라 합니까? 실력이 푸르러요. 네. 그래서 제가 기사한테 여기는 왜 이렇게 푸르냐 그랬더니 저기에 수만 명의 유태인들이 학살당했다. 그럼 누가 죽였냐? 반데라가 죽였다. 그런 공원이 있거든요. 그 반데라주의자들, 그 반데라는 사실 그 취지는 난 민족주의가 되고 독일에 가깝게 가겠다. 그러니까 네네. 이거를 우리가 가치 외교로 민주주의하고 뭐 전체주의 관계로 보지 말고 지정학적 갈등으로 보면 됩니다. 탈러시아하고 유럽을 지향하는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그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우리하고 네. 관계없는 네. 전쟁이에요. 우리하고 직접적인. 네,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 변 대표님, 예, 오늘 사실 정치 얘기를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우리 대사님도 계시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 관계상 많이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번에 또 두 분 모시고 총선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뭐 아무튼간에 오늘은 이렇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물어봐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네요. 이거 또 안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독자들의 요구는 또 저희가 명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이제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제가 한 20년 동안 따지면 총선을 2000년부터 출애했으니까 평론을 하고 왔을 때 이런 위험하게 여당이 가는 총선 처음 본다. 처음 본다. 총선 치르다가 네. 탄핵이 나갈 수 있을 정도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보시기에는 물론 뭐 여당 당원도 아니고 지금 지지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이렇게 위험한 여당은 처음이다. 우선 어떤 칼이 들어오느냐까요. 글쎄요. 원래 이제 가장 무서운 칼이 검찰의 칼이 아니라 공천의 칼인데 다 썼잖아요. 이제 휘두를 게 없는 다 거죠. 썼잖아요. 그죠? 예. 이거 가지고 검사가 말을 안 들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공천권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말을 안 듣습니다. 박근혜도 사실 아무것도 못하고 끌려갔듯이 이제는 그 수순밖에 안 남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윤석열을 올해 안에 퇴진시킬 수 있다는 자신 있게 제가 공약 내세운 게 이걸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내 생각보다 더 빨리 오고 있어요. 지금. 그럼 결혼도 하는 거예요? 결혼 9월로 연기했는데 다시 당길까요? 아니 지금 시기가 네. 어떤 상황이냐면은 1789년 네, 프랑스 혁명? 프랑스 혁명. 네. 마리 앙뚜아네트의 남편인 루이 16세가 처형을 당하는데 1792년에 그때 투표하거든요. 아 투표를 합니까? 네, 그때? 투표를 해가지고 한 표 차인가 뭐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주기자가 처형 단두대 보내자가 돼. 아니 그때 투표는 국민들이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국민공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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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하는데 자코뱅 뭐 주의자들이 하는데 네. 요 이제 200석 가지고 한두 표 가지고 루이 16세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200석을 만들어 줄 수 있으려면은 그러니까 그 검찰 독재를 혐오하는 네. 그 어떤 건전 보수 세력들이 동참을 해줘야 돼요. 그 세력들의 표를 가져올 수 있는 정당은 소나무당밖에 없다. 네. 그래서 소나무당의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아니 근데 뭐 여담이지만은 우리 변 대표님은 정치 현안에도 워낙 해박하시니까 앞으로 보시고 우리 독자들 중에 한 분은 이제 세계사로 좀 모셔달라고 말고 그런 말씀 농담으로 좀 하십니다. 네. 어쨌든간에 지금까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와 김도연 전 베트남 대사 모시고 함께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희 또 변 대표님은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이재덕 기자와 분야별 총선 공약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2부에서 돌아올 테니 기다려주세요. 나가지 말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